고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자, 성공 예감 2부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금방 왔죠? 예. 많은 분들이 1부에서 저희가 경제 퀴즈 내드린 거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축제, 축제였습니다. 여의도가 이제 또 벚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뭐 진해 군항제라든지 각 지역부터 남쪽부터 이 벚꽃 축제가 점점 올라오고 있죠. 청취자 유혜원님이 민망한데 이거. 이대호님이 성공 예감 계속 진행해 주시면 진짜 축제겠네요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상우님이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처럼 보내시길 바랍니다라고. 와, 박상우님 명언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4236님은 포항의 호미곶 유채꽃 축제도 제주도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말 다음 주말 날씨 좋을 때 많이 가야죠. 그래도 경기도 좋아지고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우리가 지역 축제가 아니라 좀 멀리 갈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는데요. 한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이 참 다양한데 여러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생활 방식은 당연하고요. 산업 지형도까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 시장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이 틈에서 사업이나 투자의 기회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동남아 지역 연구를 20년 넘게 해오신 분인데요. 지리적 상상력 연구소 소장이자 경인교대 교수인 김희재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입고 오신 옷도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에서 사신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봤죠. 알고 있죠.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제일 비싼 옷 입고 나왔습니다. 비록 라디오지만. 실크라고. 네. 자, 근데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2075년까지의 경제 대국이 될 나라들을 꼽았는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2050년부터는 새로운 경제 대국이 등장할 거다. 그게 인도네시아다. 75년 되면 필리핀까지도 떠오를 거다. 이게 먼 이야기여서 조금 아직 와닿지는 않은데 동남아시아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는 좀 어디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구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계속 저출산 문제로 그렇죠. 이제 인구가 감소될 거다, 소멸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구 성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혁신을 안 해도 어떤 경제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도 인구가 많았는데 2억 명 넘는 나라들이 좀 있죠.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네.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또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라들의 종교도 좀 감안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근데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나 중동 지역에 많은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오히려 이슬람교도들이 더 많다면서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네, 워낙 인도네시아가 인구도 많아요. 2억 거의 7천만 명이 넘는데 2억 7천만 명. 그중에 85%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한 2억 4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 무슬림이니까 전체 19억에 달하는 무슬림 중에서도 이 인도네시아가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나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동남아 지역에 이슬람교가 뿌리를 내렸고 더 많이 확산된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지도를 보시고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상상력. 네, 지금 그냥 보면 사실 중동이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랑 인도네시아 섬 멀죠? 그죠. 근데 이 무역의 중심지가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이지만 수출 수입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요 10세기 정도에는 이슬람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남욱 시대였죠.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이제 종교도 확산시키고 무역도 하고 무역풍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신라 시대 처용 이야기도
오고 네. 또 고려의 뭐 쌍화점 이런 거 보면 뭐 하회아비가 손을 덥석 잡더이다 뭐 이런 향가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슬람 상인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왕저우 같은 곳에는 무슬림이 거의 12만 명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 그분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물론 예. 실크로드 우리가 흔히 아는 네네네. 그 중앙아시아를 타고 오기도 했겠지만 이제 육상으로.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무역의 규모는 해상 실크로드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를 타고 나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얼마 나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도적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실크로드였는데 이 해양 실크로드는 배를 타고 대규모로 움직이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물건을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호의도 할 수 있고 배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면 네. 굉장히 대박 예. 사업의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 동남아는요 옛날부터 돈 버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 천일야화라고 하죠. 네.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 신바트의 모험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요 그 신바트가 인도양, 벵골만, 뭐 실론섬, 특히 수마트라까지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차례나 항해를 떠나 큰 돈을 벌었는데 바로 그 큰 돈을 벌게 한 곳이 지금 현재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풍을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이슬람교가 뿌리를 내린 거고 더 많이 전파가 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역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가 전파된 게 같이 이루어진 거네. 맞물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를 크게 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를 둘로. 네. 예. 일단 지리적으로 대륙부에 있는 동남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같은 곳. 네. 그리고 해양부 동남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필리핀 같은 나라는 네.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바다를 무대로 무역도 하고 경제활동도 했던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게 된다면 이 해양부 동남아 쪽에서 무슬림의 영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필리핀 남부 지역에도 무슬림이 있어서 필리핀 남부. 네, 뭐 반군 세력들이 항상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행 위험지도 보면 이 필리핀 남부가 표시돼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무슬림 영향입니다. 그거는 뒤쪽에 한번 더 여쭤봐야겠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면 어떤 뭐 경제적인 거, 사업적인 거, 시장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슬림 규모가 원체 많기 때문에 네네. 무슬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사업을 타깃팅을 해도 충분한 시장, 충분한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그렇죠. 인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동남아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예.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동남아 시장의 절반을 놓치고 가시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태국에도 무슬림이 네. 있어요. 태국에도. 태국 남부죠. 네. 그리고 미얀마에도 왜 로힝자 난민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 전반에 이 이슬람의 영향을 뿌리겠고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그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그 시장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 뭘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네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 또 그 중에서도 이슬람 교도들 많이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점적인 포인트 어디에서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인구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네. 지금 뭐 미국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유럽 전쟁하고 있고 또 중국은 막혀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를 한번 딱 보시면 이제 제3세계라고 하는 곳이 남아있는 게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예요. 네. 우리 정부가 이전에 신남방 정책해서 이제 인도와 아세안을 강조한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신남방 정책.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장이 아직도 우리에게 열려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망하다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30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만년 유망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공략을 못했고 그 사이에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야금야금 먹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살짝 늦었지만 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리는 시기에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면 우리가 몇십 년 먹고 살 거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123님이 회사 동남아 그 거래처 직원이 무슬림인데 외모는 저희와 같은 동양인처럼 생겨서 새삼 새로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 친구 한국에 오면은 같이 식사하기가 힘들었다고. 근데 요즘엔 주변에도 할랄푸드 제공하는 식당이 꽤 많이 보인다라고 3124님이 보내주셨네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한국에도 많은 무슬림 노동자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 어제부터 3월 23일 어제부터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 네.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는 물이나 엄격하게 말하면 물이나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네. 엄격하게 하자면. 네네네. 그리고 성관계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어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능을 억제하고 신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기간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할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라마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주변에서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예, 네, 관심과 그래서 배려. 실은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이렇게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도 좀 주고요. 그리고 칼퇴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딱 해가 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잔이 흘러나오고 다 먹기 시작하거든요. 모여서.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는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이 라마단 기간이 훈련하는 기간, 영적 훈련. 왜 우리나라도 왜 수련회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약간 그런 기분도 들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가족,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류도 하고 또 못한 얘기들도 하고 이런 약간 또 사교의 시간이기도 해요.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엄청 먹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의도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번 굶어봐야 된다. 그리고 또 경건하게 이렇게 잘 보내면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음식 소비가 더 늘어나고요. 또 라마단 세일 기간이 시작돼서 왜냐하면 친구들 만나는데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선물도 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쇼핑센터 가면은요, 막 엄청 화려한 그런 세일 기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적으로 그렇게 펼쳐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또 현재 진출한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무슬림에게는 또 배려하는 힘들겠다 말 한마디 뭐 그리고 뭐 같이 회식 좀 이런 거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네요. 또 기회도 있고. 근데 약간 이 이야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각에서는 이슬람 종교에 대한 조금 편견? 불편한 시선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약간 지역별로 특정 뭔가를 그쪽에 뭐 유치한다, 뭘 짓는다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이런 시각들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랑 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투자나 사업을 할 때 혹시나 우리가 잘못 알고 갔을 때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들 어떤 걸 좀 미리 감안을 하면 좋을지요. 뭐 일단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문화적인 거. 문화적인. 최근에 저는 편견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옛날보다. 왜냐하면 뭔가 분쟁 막 이런. 뭐 이란에서 막 히잡 시위도 일어나고 또 지금 중동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정하게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자 찾는 곳도 많아지고 또 지도를 볼 일도 많아졌잖아요. 전쟁의 시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 지역만 보게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 한두 개만 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리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교과서 같은 데서도 주로 이슬람의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을 안 하는 곳도 많고 또 히잡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이슬람 세계도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히잡을 안 썼지만 무슬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뭐 돼지고기 권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비록 그렇죠. 히잡은 안 썼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슬람이 다 이란 같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같을 것이다. 또는 분쟁 지역일 것이다라는 것은 편견이고요. 뭐 거의 19억 명에 달하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 이슬람 세계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양성을 좀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인구 5천만 명인 나라에서도 뭐 범죄 일어나고 하는데 19억 명 중에서 뭐 범죄 일으키는 사람도 당연히 네. 확률적으로도 있겠죠. 조금 전에 박민호 님이 네. 라마단 때 아이들과 노약자는 식사를 해도 된다고 이러고 네네. 또는 뭐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여성인 경우에는 뭐 임신 뭐 수유 뭐 이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 네. 현지에 가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네.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 말은 5번. 네, 노동 시간 중에라도 한 5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기도실을 확보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시간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도 있어요. 그 무슬림 신자들이 쓰는 앱도 있고 알림을 딱 띄워주는. 네, 그래서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또 공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조용히 기도하고 또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발까지 공간도 씻고 들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또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 네. 그래서 이슬람 교도에는 방향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메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리적 상상력을 이제 키우는 종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알. 허용된 것이란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할알 푸드, 이제 할알 식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규율을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고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규율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알이라는 것이 음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옷도 네. 특히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뭐 히잡을 쓰거나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거나 하는 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다 현지에 맞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튀니지 같은 나라는 여성들이 공공장에서 히잡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반대네요. 네. 완전 반대네요. 튀니지요. 네. 공공장소에서는 히잡을 쓰면 안 되고. 네. 그럼 어디서 써요? 자기가 뭐 집에서는 마음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공공장소 뭐 공무원들은 절대 쓰지 마라고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은 지도자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요? 여자들이요. 네. 히잡을 길거리에서 쓰거나 아니면 자기 공간에서 쓰게 되면 그 여성은 권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네. 물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히잡이 사용되고 여성들의 이동성이 떨어지지만 또 히잡을 너무 쓰고 싶은 여성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우리가 수녀분들이 왜 이 메일을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손가락질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복장이잖아요. 또 존중받고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베일이나 히잡에 대한 또 다른 시선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저도요 개인적으로요. 뭐 인도네시아나 특히 보수적인 중동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저 히잡을 쓰거든요. 현지에 맞게. 네. 근데 너무 편해요.
편하다고요? 아침에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 헤어스타일. 네. 그리고 염색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왠지. 그래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포인트가 있고 예. 뭐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 이런 거죠. 만일 무슬림 국가고 점점 그런 무슬림 문화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면 뭐 헤어나 염색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진출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상황이 그러하다면 헤어와 관련된 제품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슬림의 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뭐 반면 이제 다 가리니까 이제 눈이라든지 네. 피부라든지 이제 얼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눈 화장. 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이란이요. 예. 이 눈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거요? 네, 왜냐하면 다 가리잖아요. 79년에 이 탈레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가리도록 하니까 이제는 딱 안 가리는 쪽만 집중해서 케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또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지역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참 없습니다. 네. 소수의 지역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열일하세요.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중요한 정치나 종교 분야에 치중하시고 뭐 저 같은 여성 지리학자들이 어떤 생활 세계를 연구하는 거라든지 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의 19억에 달하는 인구 중에 절반은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녀들이 어떻게 먹고 소비하고 꾸미고 여행 가고 무엇을 컨텐츠를 소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뚫은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에. 잘 뚫은 기업이요? 네. 제가 꼭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자르 들어보셨습니까? 아자르요? 네. 좀 많이 쓰이는 이름 아닌가요? 좀? 네, 스페인어로 우연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연. 네, 근데 한국의 한 벤처 기업이 개발한 약간 동영상 메신저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앱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터진 곳이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메신저처럼 주고받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본이 적으니까 뉴질랜드 정도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실수로 엔지니어가 그걸 전 세계로 푼 거예요. 그 앱을. 근데 대만에서 그게 엄청 터졌고요.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여성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왜? 갇혀있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특히 서구 남성과 사귀어서 중동을 탈출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근데 그 앱이 생김으로 인해서 데이팅 앱이 생김으로 인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지도 속에서 중동을 어떻게 진출할까 A, B, C, D, E, F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는 플랫폼적인 사고로 하시고 또 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뭐가 없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새로운 시장 발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를 벗어나려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그 심리가 모여서 이제 행동이 되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걸 또 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고. 그렇죠. 소비 시장이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무슬림 여성 인구만 따져도 우리나라 인구 20배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뭐 9억 명이 넘는 겁니다. 전체 세계 무슬림 인구가 19억 명인데요. 굉장히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아마 1년에 1억씩 증가할걸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그 시장을 잡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참 경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네트워크에. 근데 이 이슬람 교도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게 유대인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반감을 갖는 무슬림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만 해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서구의 글로벌 자본이 가지 못한 시장이 아직 이 무슬림 세계에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한국이 접근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또 그게 또
굉장히 싫어하는 금기 음식입니다. 무슬림들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서구가 접근하지 못했던 시장에 우리가 열쇠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해외 어디 가나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인기가 높아져서 한국 그리고 한국인,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저 정말 놀라워요. 네. 최근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네. 그 OTT 앱 네.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국 드라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현지 서비스 중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여기저기 갈 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교통도 막히고 또 코로나로 집에 gat혀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K-드라마의 올인. 또 이게 또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보면 계속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잘 만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네. 제가 최근에 전북 도지사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라는 오지를 갔어요. 수마트라 섬. 네. 네. 누가 알까 한국 사람을 걱정을 했는데 걱정 하나도 하늘 게 없더라고요. 이분이 한복만 입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평범한 외모세요. 네네. 한복만 입고 그냥 가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멋있어요, 귀여워요 하면서 도지사님한테 귀여워요. 예, 네.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드라마로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요, 막 수십 명이 몰라서 기념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는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만 해도 그냥 K-스타의 그 진짜로. 네. 그 인기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도지사님이 귀엽게 생겼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은 네. 진짜 한국인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높아졌고 좋아졌고 네. 예전에는 오래오래 전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네. 뭐 니하오 막 이렇게 뭐 네네. 콘니치와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아요. 이제는 그냥 중국 사람이건 대만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 보이면 안녕하세요 한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막 한국어 자발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드라마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좋은 교육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장이 열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네. 경제적으로 네. 산업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슬람의 그 경전, 네. 교리가 중요하다. 네. 그걸 이제 쿠란이라고 하죠. 네, 꾸란이라고 합니다. 꾸란, 네. 쿠란, 네. 코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좀 어떻게 써야지 더 정확한 거예요, 혹시?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달라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랍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아.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게 달라서 그냥 이슬람 경전 이렇게 네. 얘기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꾸란. 예. 이슬람 경전에 따르면 네. 금융 시스템 자체도 좀 다른 종교랑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적으로도. 근데 이게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제 이슬람 금융이 물론 어떤 특별한 형태로 지금 계속 진화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조금 과장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네. 다 하지 그쪽은 않습니다. 뭐 비중이 아직은 적습니다. 대출과 뭐 이자를 받는 거를 좀 금기시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닌가요, 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아니 이자는 갖게 하지 못하면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하니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다른 방식의 기술적인 금융.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슬람 금융이 어떻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냐면 사회보장과 뭐 이슬람 금융을 연결시킨다든지 또는 무슬림이 이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슬람 세금이 있습니다. 네. 자카시라고 하는데요. 네. 뭐 그거와 연결시킨다든지 또는 뭐 이슬람 재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와크프 같은 거랑 연결시키기는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의 위험을 함께 진다.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슬람판 ESG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판 ESG. 네. 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가계획부가 2018년 발표한 2019에서 24년 이슬람 경제 5개년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네, 네. 총 7개, 8개 분야를 지정을 했어요. 자, 첫 번째가 식음료, 두 번째가 관광. 네. 이제 하지도 있고요. 이제 그 성지순례 의무를 다하는 네. 또 잠깐 갔다 오는 um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행, 관광. 자, 그다음에 패션, 뭐 시작 같은 거죠. 네. 또 문화, 미디어 분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를 위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네. 한국 드라마가 대장금 같은 게 이란에서 인기를 끈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막 걸그룹이 막 굉장히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이러면 이게 방영이 안 돼요. 네. 근데 대장금 보십시오. 조선시대니까. 한복이 예, 예쁘고 위에서부터 곱게. 아래까지. 네. 그리고 다 예의 예법을 따지고. 네. 그리고 KBS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굉장히 내용이 건전해요. 아, 공영방송이니까. 폭력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이슬람 세계에서 이 KBS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일단 믿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KBS가 뚫어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듣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화장품 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저는 할랄 병원 이것 좀 우리나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랄 병원이요? 네. 이슬람 병원. 왜냐하면은요. 대만에서는요. 이거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왜냐? 예. 지금 인도네시아가요.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의료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갔냐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주변 국가로. 네,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만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대만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네. 이런 할랄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키우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나가서 간호사를 인도네시아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대만에서요? 일본이요. 아, 일본에서 네. 아예 그냥 네. 인도네시아 사람을 간호사로 해서. 네. 인도네시아 부자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할랄에 의해서 운영되는 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할랄 병원. 할랄 병원. 이야. 아니 우리나라 저는 좀 할랄 병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에 올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분들이라면 뭐 성형수라면 다 고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여성처럼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한데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할랄이 맞아요? 할랄이 맞아요? 할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람은 못 먹거나 못하게 하는 예, 금기계 예. 하람이고요. 예. 할랄도 괜찮고 뭐 아무튼 할알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사는 대부분 할랄 이렇게 써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이라고 이야기를 어찌됐든 간에 합니다. 할랄은 이게 이제 허용된다라는 허용된 뜻이고 거. 우리나라도 그 의료 관광 이런 거 뭐 이제 중국 사람들, 일본 네네. 사람들 많이 오긴 하는데 네. 야, 인구가 많은 이 무슬림들도 많이 유치하면. 근데 더 좋은 게 이분들은 네. 성형수술 많이 하고 네. 히잡 쓰고 다니시면 네.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가리고 그때 그 장점이 있는 건데.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재생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요? 예, 인도네시아 경제 5개년 마스터 플랜에 넣었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무슬림판 ESG 경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랄이라는 마크가 붙으면 이게 결국은 믿고 쓸 수 있는 상품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까지도 이제 할랄이 등장했습니다. 좀 식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네네네. 할랄 푸드 네. 이렇게 하면서 뭐 간편식이 됐든 간에 라면이 됐든 간에 현재 좀 진출한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좀 성과가 잘 나오고 있나요? 어때요? 그럼요. 아니, 드라마 보면 맨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 검은색 국수가 뭐냐. 짜장면. 아, 검은색 국수. 그래서 요새 또 뭔가 짜파게티가. 했습니다. 예.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되게 맛있게 먹는데 저게 뭐냐.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짜장면이. 네네네.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짜장면 얘기했더니 이제 또 그걸 당장 짜파게티를 해서 먹는 이런 문화. 거기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를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안 들어가게 할랄 푸드로 만들어서. 그렇죠. 야. 그렇게 돼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정말 먹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지갑을 안 열 수 있잖아요. 경제가 네. 어려울 때. 네. 근데 먹는 거는 정말 꾸준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 기업들 좀 적극적으로 이 할랄 푸드 시장을 좀 개척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에 굉장히 적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구가 많잖아요. 일단. 네, 네. 그러니까 뭐 인구가 그거 먹는 사람들의 숫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랄 푸드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에 그 지역 다니다 보면은 네. 할랄 음식점 있죠. 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죠. 그거를 한국인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들도 있고 아예 이슬람교도 분들이 그 맞아요. 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여신 분들도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이걸 준비를 하신다 할 때 뭐 당연히 요리 뭐 재료라든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좀 장사 팁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할랄 인증 업체를 통해서 예. 기관을 통해서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이 전북에서 그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려요. 네. 그래서 171개국에서
거의 한 4만 명 넘는 외국 청소년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많은 아이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북이 부랴부랴 이 할랄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에도 먹이고 밀키트라도 하려면. 네. 그래서 지금 전북에서는 이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도지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간 이유도 이제 그런 시장을 좀 뚫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한국 분들이 이 잼버리 대회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슬람 애들이 다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애들을 상대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또. 예, 그리고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할랄 인증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애들 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게 할랄 인증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거 협찬한다는데 그 나라에서 안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애들 먹이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먹는 거 입는 거 시작해서 저는 모든 이런 이슬람 라이프 스타일을 뚫는 데 있어서 이 잼버리 대회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 한번 전북 도청에 연락해 보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그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잼버리 대회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 있는 집 아들이셨나 봅니다. 아닙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예.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좀 씀씀이가 크다. 한 번에 많이 사가고 크게 사가는데 약간 지금 동남아 지역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오더라도 조금 지갑을 덜 열고 간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제적인 거 봐야 되니까. 누가 그래요? 모르는 이게 것 같아.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사가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그것도. 근데 그거 아셔야죠. 네. 화교. 네. 동남아의 큰손 중국인 화교. 그 크레이지 리치 에이션 보셨나요? 아니요. 그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에서 개봉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아주 초호화 생활을 하는 슈퍼 리치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주인공이 싱가포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비를 한다. 뭐 이런. 요거는 우리가 좀 편견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부자들도 굉장히 많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뭐 무슬림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좀 편견 깨셨으면 좋겠고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올 4월이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4월이요? 네. 우리나라에? 바로 4월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면서 그 틈새를 동남아 관광객이 메꾸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3.9%가 중국 분이셨는데 지금은 3.3으로 완전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동남아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13.1에서 26.7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동남아시아 관광객이고요. 지금 신세계 면세점 비롯해서 이제 많은 면세점들이 이런 동남아 관광객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동남아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또 종교가 자신의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거든요. 근데 필리핀 경우에는 부활절이 6일에서 9일. 4월 6일에서 9일. 그러니까 그때 또 많이 휴일에 오실 거고 태국은 또 송크란 축제가 13에서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이 해외여행을 하거든요. 해외여행을 그때 또 올 거고 또 캄보디아의 크메르 신년이 14에서 16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르바란이라고 해서 이제 이둘피트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마단을 끝나고 이제 좀 자유롭게 여행하고 즐기는 시기가 21에서 26일. 자, 이렇게 되면 4월 초부터 해서 4월 말까지 아마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몰려오실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슬림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무슬림 관광객들을 받을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더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 한참 많이 남았는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이야기 그리고 무슬림 이야기가 굉장히 유익하네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있죠. 남아있는 질문들은 제가 잘 어디 모아놓겠습니다. 따로 한번 우리 김희재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또 더 이어서 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 동남아 지역 무슬림 인구가 19억 명이라는데 19억 명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 한 4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굉장히 다양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양성. 인식해 주시면 더 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전쟁만 하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존중을 또 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고. 특히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슬림 여성들의 생활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많은 사업의 꿀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지리적 상상력 연구소 김희재 교수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들어가서 뉴스 한번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올해도 석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유가와 천연가스는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권도형 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몇몇 은행들에서 시작된 리스크가 금융권을 넘어 다른 경제부문들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융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개장 초에 2420선 좀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서 0.74% 밀린 240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좀 세네요. 81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저희가 허투루 버리질 않습니다.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이어가야죠.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까요? 네, 청취자 최대환님이 보내셨습니다. 유류세 올리는 이유가 종합부동산세 인하 그리고 반도체 세액 공제 때문일까요?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랑 반도체 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유류세, 그러니까 기름에 붙는 세금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질문으로 이해되는데요. 좀 오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목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네. 유류세 지원,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높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좀 정부가 낮춰줬잖아요. 네. 그거 시작한 게 지난 2021년 1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1년 반이 됐죠. 네, 그렇네요. 한번 연장을 하기도 했었고 유류세를 더 많이 깎아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죠. 정부가 모아야 하는 세수가 지난해에만 유류세로 인해서 5조 5천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감소했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되돌릴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내달 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끊기보다는 조금 순차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청취자 황성균님은 변액보험 알고 싶습니다. 보장 금액이 변동인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일단은 네. 변액보험을 100% 이해하고 있으면 그분은 보험의 달인입니다. 그렇겠죠. 예. 기자들도 되게 어려워해요. 어렵죠. 일단 구조만 놓고 보면 네.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보험금 혹은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해서 변액 보험이죠. 네. 당연히 투자 결과가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될 수 있고요. 네. 다만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 연금 적립금이라는 최저 뭐뭐뭐가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이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혹은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최저 수준의 이상을 보장을 한다라는 건데 이건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환급받을 때가 아닙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이게 아니고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적용이 되는 네. 거다 보니까 미리 해지를 하면 당연히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변액보험 상품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이 보험에 왜 가입하는 건지 목적 맞습니다. 확실하게 따져보시고요. 신중하게 맞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청취자 류진연님. 사실 우리가 이 챗
GPT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정말 순식간에 답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신기하죠. 예, 무섭기도 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질문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류진현 님은 챗 GPT 사용하면서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단순하게만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챗 GPT한테 전문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직업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죠. 그만큼 질문이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그 대화 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이 챗 GPT하고 쓰고 있는 거는 이 친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이 쭉 이어지는데 그 대화창을 나오거나 다른 PC를 이용하거나 하면은 그냥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챗 GPT를 학습시킨다라고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해당 채팅창 안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것도 신종도 직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고요. 직업을 만드는 사람. 저도 사실 리포터로서 인터뷰어로서 그렇죠. 질문을 하는 질문이 중요한데. 예, 직업이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 예. 자, 다음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자리 8127 쓰시는 청취자분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렸는데 그렇다면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 부담이 커지니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사이클이고요. 사실 경제라는 게 주식도 그렇고 시장 금리도 그렇고 선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가 5%까지 가 있을 거다라는 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까 얼마나 내릴까를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시장은 항상 한 1년 뒤를 보면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 생각을 항상 깔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청취자 김한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금리가 좋아서 달러가 유출이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5%포인트. 이게 22년 만에 최대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돈이 그것도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선반영처럼 이미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 1,300원대에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현재 국채금리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코스피 2,400포인트 그게 다 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걸 또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곽지연 리포터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고요. 벌써 성공회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그 퀴즈 정답이 축제였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에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누가 됐든 부모님이어도 좋고 연인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한번 꽃길 계속해서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꽃길이 되도록 저희 성공예감이